자, 오늘은 국민경제와 국제거래 단원에서 국제거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거래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국제거래가 확대되는 경향, 그리고 그를 위한 세계무역기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국제거래는 왜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거래의 먼저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거래는 내부, 국가 내에서만이 아니라 국가 간에 상품이나 생산 요소 등이 거래되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국제거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 규모가 크다. 그리고 수출과 수입의 과정에서 관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화폐의 교환, 국제거래를 위해서는 화폐의 교환이 사전에 필요하다. 그리고 상품 및 생산 요소 이동에 제약 조건이 따른다. 왜냐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국제거래,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규모이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국제거래는 왜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국가마다 생산의 요건이 달라서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 우위, 조금 이따가 영상에서 볼 건데요. 비교 우위 품목의 특화, 그 특화된 제품,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를 많이 만든다. 이런 것처럼 비교 우위 품목에 특화하고 교역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거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비자의 상품 선택의 기회를 확대시키려면 국제거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직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풍요로운 소비 생활이 가능하고요. 기업의 해외 시장 확보를 통해서 이윤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교 우위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본 영상은 비교우위와 특화와 관련된 영상인데요. 그 비교우위와 특화로 인해서 결국에는 국제거래가 많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면 국제거래가 어떻게 확대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세계는 어떻게 전개를 하고 있을까요? 세계화와 개방화입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 그리고 노동, 자본, 기술 등의 생산 요소의 거래가 증가되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무역기구 WTO가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국제거래의 대상이 확대되고 상호협력 및 의존관계가 심화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지역경제협력과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국제거래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협력체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상호의존도가 높은 나라들끼리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거고요. 자유무역협정은 FTA라고도 하는데 개별 국가 간 또는 개별 국가와 지역경제협력체 간 자유로운 무역 추구, 즉 관세가 굉장히 적은 규모 또는 관세를 엄세는 방향으로 가서 서로 국제거래를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FTA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세계 주요 지역 경제 협력체가 나와 있어요. EU, 그리고 APEC, 우리나라에서 열렸었죠. 그리고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남미 공동시장,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그리고 걸프 협력기구, 이런 주요 지역 경제 협력체들이 있고요. 이렇게 결국 다 국제 거래나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지역 경제 협력체를 구성해서 운영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세계의 주요 지역 경제 협력체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2015년 기준 수출 순위는 6위입니다. 우리나라의 10대 수입국 1등은 단연코 중국이고요. 우리나라의 10대 수출국 1등도 단연코 중국이네요.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무역의 규모가 커지고 있죠. 주요 수출 상품 변화인데요. 1970년대에는 굉장히 가벼운 품목, 그런 품목을 경공업 품목이라고 하는데요. 섬유, 합판, 가발 이런 것들을 많이 수출을 했다면 점점 첨단, 그리고 기술이 집약적인 그런 산업 제품으로 수출 상품이 변화하게 됩니다. 2010년대에는 반도체, 선박, 휴대전화, 자동차 등이 주요 수출 상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 이제 환율을 볼 차례인데요. 환율의 의미, 결정과 변동, 환율 변동의 영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환율의 의미입니다. 환율은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은 외국 화폐 1단위와 교환되는 자국 화폐의 가격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1,100원 달러, 그러니까 원달러가 1,100원이다. 그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이거는 1달러당 1,100원의 가치를 원화 가치를 내야 1달러로 교환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뚫었죠. 자, 그러면 이런 환율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이 환율이 결정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외환시장, 그러니까 외환이 거래되는 외국환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요. 외환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보면 외국 상품을 수입해야 할 때,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가야 할 때, 그리고 해외 투자나 유학을 해야 될 때 외환의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외환의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은요, 우리나라 상품이 외국에 수출될 때, 그러면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 거니까 돈을 우리나라에 치르니까 외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외국 돈을 쓰게 될 때, 외국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서 쓰게 되겠죠. 그리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투자했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큰 돈을 가지고 왔을 때, 빚을 져서 국가와 국가 간에 빚을 져서 가져오는 걸 차관이라고 어려운 말로 표현하는데, 그 차관 도입을 할 때 외환이 공급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환율의 변동을 볼게요. 환율의 변동은 외환의 수요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외환의 공급이 증가하면 환율이 하락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날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물건을 구입할 때는 우리나라의 물건을 살 때와 달리 환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환율은 우리나라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입니다. 그리고 이 교환 비율은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를 뜻하기도 하지요. 미국 화폐 1달러당 원화 1,000원이라는 환율은 1달러의 가격이 우리 돈으로 1,000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으로 오른다면 우리 돈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외국 상품의 양이 적어집니다. 즉, 환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외국 화폐에 비해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환율이 1달러당 원화 1,000원에서 800원으로 내려간다면 우리 돈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외국 상품의 양이 많아집니다. 환율 하락에 따라 외국 화폐에 비해 원화의 가치가 상승한 것입니다. 환율은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물건을 구입하는 것 외에도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해외여행을 갈 때 등 우리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통해서 환율이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요거 조금 더 심화된 버전으로 이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 변동과 관련된 영상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좀 볼게요. $1당 1,000원이 우리가 보통의 그 환율이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1,500원으로 굉장히 환율이 높은 고환율의 상황입니다. 환율이 상승한다라는 건 그 $1와 1,000원의 그 동등한 가격이 깨지는 상황으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1가 예전에 900원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800원대까지 간 적도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900원만 지불을 하면 $1를 살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럼 활동 1, 2, 3, 4에 있었던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서 운동화를 대량으로 수입하였다. 그리고 2번, 우리나라로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늘어났다. 3번,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는 우리나라 학생의 수가 줄어들었다. 4번, 경제 위기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량이 줄어들었다. 이 경우 외환의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될지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보도록 할게요. 1번이 뭐였냐면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서 운동화를 대량으로 수입하였다. 수입하려면 돈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럼 외환의 수요가 증가되게 되겠죠. 그 다음 2번, 우리나라로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늘어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쓰게 되겠죠. 달러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쓰게 되겠죠. 그러면 공급이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는 우리나라 학생의 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건 외국으로 나가는 돈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가 되는 거고, 경제 위기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량이 줄었다라는 건 이제 외환의 공급이 감소됐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 나라에서 수입을 할 때 우리나라한테 외환으로 거래를 하는데 우리의 수출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건 그 나라에 수입을 안 한다라는 거니까 그 나라로부터 외환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환율 그래프예요. 환율 그래프는 여러분 그 우리가 시장 가격 매길 때 수요와 공급, 수량과 가격에 따라서 정해졌던 그 그래프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공급이 그대로라는 상황에서 외환의 수요가 오른쪽으로 증가했을 경우는 자연스럽게 공급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마주치는 점이 올라가니까 환율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수요가 그대로라는 상황에서 공급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공급이 늘어나면 이렇게 공급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환율의 금액, 환율이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겠죠. 자, 1번이 뭐였냐면 1번이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서 운동화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것과 2번 우리나라로 여행을 오는 외국인의 관광객 수가 늘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공급이 증가하니까 환율은 하락하게 되고 수요가 증가하면 환율은 상승하게 되는 거겠죠. 자, 3번이에요. 3번은 공급이 그대로라는 가정하에 수요가 감소한 걸 의미합니다. 수요가 감소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마주치는 점이 내려가면서 환율이 하락되게 되겠고, 자, 요거는 공급이 증가된 상황이에요. 수요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공급이 오른쪽으로 증가했을 때 그러면 환율의 왼쪽으로 감소한 거죠. 네, 죄송합니다. 이 공급과 수요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공급 그래프가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공급이 왼쪽으로 감소했었다라는 거죠. 공급이 감소하면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렇게 수요와 공급 그래프에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환율은 내려가게 돼 있고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환율은 상승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환율 변동의 영향을 좀 보도록 할게요. 환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산품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출이 증가돼요. 네, 1달러로 우리나라의 물건을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수입을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럼 수출이 증가됩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1,000원으로 치를 수 있었던 외국 상품이 비싸지는 결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수입 후의 국내 가격 상승으로 수입은 감소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환율 상승일 때 장점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원유나 원자재를 주로 수입하는 국가잖아요. 그럼 원자재가 가격이 상승하게 되니까 국내에서는 물가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빚을 가지고 왔을 때, 외채를 다시 갚으려고 할 때, 예전에는 우리나라랑 외환이랑 동급 1,000원, 원달러당 1,000원이었으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갚으면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외국 그 외채의 금액이 높아진 개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외채의 상환 부담은 증가하게 됩니다.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요. 국산품이 가격,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국산품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나라 물건을 수입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의 수출이 감소되겠죠. 그리고 수입품의 가격은 하락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쓰는 것보다 외국 제품을 쓰는 게 더 유리하다는 인식에 수입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이 되면 우리나라가 원유가 싸지면 이제 국내 물가도 자연스럽게 안정이 될 거잖아요. 국내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가 있고 외채 상환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환율 상승을 나쁜 거로만 바라볼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환율 상승에 웃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나라의 K 컨텐츠와 그 우리나라 여행 경비가 줄어들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되었다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리고 외국에서 활동하는 뭐 이정우 선수 같은 우리나라 선수는 연봉은 그대로인데 이 연봉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게 되니까 연봉은 그대로인데도 연봉이 오른 기분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기업 사장님은 외국에서 우리 자동차가 원화 가치가 낮으니까 우리 자동차가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 그래서 수출이 늘어나겠어 라는 것 때문에 수출 기업 사장님은 굉장히 기쁜 모습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외화로 표시되는 국산품의 수출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출이 증가하게 되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선수 그리고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외국인은 외환으로 바꿀 수 있는 원화가 많아지니까 유리해집니다. 반면 환율 상승에 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 가구를 판매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수입 가구를 뭐 일정 금액에 수입을 할 수 있었다면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외국산 수입 가구의 가격이 비싸지는 측면이 되면서 수입을 하는데 드는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수입을 좀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가구점 주인의 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을 떠나려고 한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가려고 한다고 해볼게요. 옛날에는 1,000원이면 원달러를 바꿀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원달러를 바꾸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1,000원,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일 때랑 지금 1,500원일 때는 1.5배가 더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부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울상을 짓게 되는 거고 현재 외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은 예전에 부모님이 이제 1,000원을 가지고 달러를 교환해 주시면 원달러를 교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00원을 보내주셔도 그거 원달러로 그 환전이 불가능한 거죠. 1,500원을 줘야 원달러 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체류하고 있는 건 그대로지만 예전보다 학비가 더 많이 드니까 너무 걱정이 많은 울상의 표정을 짓고 있죠. 이렇게 환율 상승에 웃고 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